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최강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사일 80발을 동시에 쏘는 괴물 군함. 합동화력함의 건조를 확정 지은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4월 11일 배를 건조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4월 14일 이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곧 총 2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확보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부르짖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위해 세계 최대 이지스함 건조를 선언한 상황에서 더 강한 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합동화력함에 들어갈 무장이 대체 무엇이며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강화력이 될 합동화력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이 익명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가 하도 많다 보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짜증까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단순 설레발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중국의 대만 침략 징후가 이미 임계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1년 전인 2022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미국이 또 방위비 인상 때문에 소를 버린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 또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양안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주한미군, 해안교통로 문제로 미중 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때 한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합동화력함입니다. 대체 합동화력함이 뭐라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대전쟁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합동화력함은 간단히 말해 오로지 공격용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만 탑재한 군함입니다. 함대공 능력이나 함대함 방어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적의 군함과 군사시설만을 노리는 일발필중의 군함인데요. 한국이 이런 군함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플랫폼의 증가, 둘째는 은밀성의 증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먼저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는 단 6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군이 발사할 수 있는 현무 계열 미사일의 숫자는 현무2, 현무 3만 치수 1000발이 넘습니다. 여기에 초극비리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현무4, 고위력 탄도미사일 또는 현무5까지 따지면 어림잡아도 세계 1에서 2위급 수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한 미사일보다 미사일을 쏠 발사대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물론 군이 공개한 발사대 숫자는 전력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기 때문에 실제 보유량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대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미사일 부대 운용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동화력함 한 대에 80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8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단 한 척의 군함이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첫 번째 이유인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숨에 쏘아낼 수 있는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 한 차례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미사일 60발에서 300발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선제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을 중립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건조 이유인 은밀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지구는 인공위성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것은 1000대가 넘는 위성을 가진 미국이지만 수십 대의 대형 위성과 각종 위성을 가진 중국 역시 아주 강력한 우주강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여러 무인기를 모방해 막강한 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싸우게 될 경우 중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상정한 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한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들도 어느 정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면서 함께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기습 대상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릴 수 있는 현무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의 항속거리가 긴 자폭 드론 부대나 미사일을 이용한 폭격을 가할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 중 상당수가 손쓸 새도 없이 파괴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합동화력함은 그 자체가 미사일 기지나 마찬가지임에도 함정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은 제주도에 있다가 다른 날은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게 가능한 셈인데요. 만약 합동화력함이 이 군함의 특징을 이용해 다도해로 소문난 남해나 서해의 여러 섬 뒤편에 숨는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스텔스 미사일함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군이 예정대로 세 척의 합동화력함을 건조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발사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240발의 미사일에 타격 담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국이 막장 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쟁 먹지력이야말로 합동화력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척당 5조 원에 달하는 만재 2만 톤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LPD를 이지스함의 형상으로 개조한 군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군함에는 무려 20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다로 쏘는 미사일이 언제 일본으로 향할지 모르며 만약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 현재 일본의 능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개조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무기를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함대지 미사일은 일본이 만드는 괴물 이지스함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나선 일본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의 함대지 순항미사일에 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 역시 탑재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일본이 아무리 미국에 휘둘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미 중전쟁의 결과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거나 미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상실하는 순간 일본은 미국의 암묵적 용인함에 키워온 해군력으로 한국을 노릴 것입니다. 군사력이 곧 국제적인 영향력을 상징하는 지금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합동화력함이나 현재 우리 해군의 전력으로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을 막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현재 우리 해군이 가진 군함 중 가장 강력한 군함인 만재 1800톤급 정조대왕함은 미사일 탑재량 88발, SPY-1D 레이더를 탑재해 만재 22,000톤, 미사일 탑재량 200여 발, SPY-7 레이더 탑재로 알려진 일본의 괴물 이지스함에 밀립니다. 그리고 합동화력함 역시 지상 표적을 상대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지스함처럼 함대공 능력이 강력한 데다 이동 능력까지 갖춘 군함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해군의 건함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대구급 호위함에 이어 FFX-3, FFX-4 호위함을 건조한 뒤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를 건조해 구형 군함을 대체할 계획인데요. 그도 그럴 게 일본은 2027에서 2028년 사이에 괴물 이지스함을 전력화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선 해군력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KDDX의 건조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붕어빵도 아니고 그리 쉽게 건조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진은 조기 양산을 위해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KF-21 보라매인데요. 한국의 미들급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순조로운 개발 덕에 양산형인 블록 1의 생산 일정을 6개월 앞당긴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개발 발표가 이뤄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개발 기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걸 따져보면 기술적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보람의 개발은 기술적으로 군함과 연관이 깊습니다. 다름 아닌 레이더 때문인데요. 순수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이 양산 일정을 6개월 당겨졌다는 건 전투기 레벨의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군함에 쓰일 AESA 레이더를 만들 기반이 갖춰졌다는 뜻인데요. 이 덕에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 기술력이 예정보다 빠르게 향상됐으니 KDDX 개발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군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KDD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KDDX에 쓸 엔진이 LM2500 엔진이라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LM2500 엔진은 우리 군의 여러 군함이 사용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능이 개선된 개량형이 나오고 있는 베스트셀러 엔진입니다. 대구급에서 롤스로이스사의 MT30 엔진을 사용하다가 낭패를 본 해군이 믿을 수 있고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으로 빠르게 도입이 가능한 LM2500을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달리 말하면 군이 KDDX의 건조를 앞당길 수 있도록 LM2500 엔진을 골랐다는 풀이도 가능해집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개발 속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시 KF21을 보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또한 기본이 되는 엔진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근 유행하는 통합전기 추진 체계 IFEP를 도입하더라도 개발 기한 내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합동화력함 도입이 왜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부디 이 군함이 적에게 미사일을 날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